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주의 무더위 속에서도 손을 들어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신 하나님, 하나님만 있고 우리는 주님 뒤에 감추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주님을 영광 돌리고 거룩한 성찬을 행하며 주님의 피공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일어서기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도, 우리의 한계도,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근심도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네, 날씨가 고만 좋아질 것 같이 하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도 열심을 내어서 나오신 것은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작은 승리지만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나와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또 거룩한 의식인 성찬을 행하는 영적인 기쁨에 동참하는 귀한 여러분의 헌신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을 잠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3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314페이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독을 잠시 다루지 못하고요.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중독에 관하여 교회에서 그렇게 설교나 강의를 많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책을 찾았는데 극히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독을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것과 교회 부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어떤 글을 어떤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여튼 중독에 관한 얘기가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첫날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 우리는 조금씩 중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들었고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이런 사람보다는 그 무슨 말 하려는지 알아. 그냥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마음이 사람 마음속에 마치 죄를 지적하면 그게 불편한 것처럼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안 다루고 다음 주까지만 다루려고 합니다. 네, 8월 말까지 약속했으니까 8월 말까지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관심 있으시면 다시 시작을 할 거예요. 한 두어 달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중독에 중독될까봐 제가 중독에 대한 이 부정적인 얘기가 마음의 부담이 돼서도 안 되죠. 우리가 이 부정적 주제를 너무 길게 할 일은 없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8월 한 달은 이게 다음 주까지 이제 중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첫날도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이 주제를 다루기에 경험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제가 오래전에 하와이 코나에서 DTS를 할 때 아치볼트라고 하는 유명한 중독 전문가가 와서 그분이 중독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경험이나 이런저런 경험이 조금 있는 정도여서 제가 그렇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여기저기 좀 자료를 찾느라고 저는 공부가 좀 되었고, 이건 정말 계속 좀 다뤄야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8월 말까지만 일단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성중독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한 강의를 다시 들어보니까 성중독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못했더라고요. 앞에 중독 전반에 걸친 얘기를 좀 한참 하다가 성중독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많이 못해서 좀 아쉬웠어요. 그렇지만 또 강단에서 길게 얘기하기엔 조금 어색한 그런 중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중독의 문제가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이번 주간에도 암흑이라는 탤런트가 또 그런 어떤 또 성적인 문제가, 그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누나는 엄정화, 그 누나가 엄정한데 그 누나는 아주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은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암흑에, 이분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웃는 분은 이게 텔레비전 중독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쪽 세상에 대해서 이름까지 확 꿰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제가 암울하게는 말도 안 하고 성만 얘기했는데 벌써 알아듣잖아요.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제 가까운 어떤 분은 오늘 드라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한참 보더니 이건 내가 본 건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걸 또 보는 열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드라마 중독 여기까지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드라마 중독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뭐든 좋은 것도 중독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냥 분위기, 기분 전환 정도, 또 무료함을 달래는 정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드라마가 5개 이상이다, 시간도 외우고 있다, 그러면 치료가 좀 필요해요. 그냥 하나나 2개 정도 그러시고 그저 하루 빼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 때문에 다른 걸 못하면 그건 좀 심각한 거죠. 제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집은 야구 중독에 걸린 것 같다고. 이제 부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세 식구가 다 야구 중독 같대요. 근데 자기보다 아내가 조금 더 심각한 것 같대요. 그 이유는 자기 집은 언제부턴가 두산 베어스인가? 두산 베어스 맞습니까? 네. 여기 야구 중독은 별로 없으시네요. 두산 베어스를 이분들이 이제 좋아하는데, 그 두산 베어스가 몇 시에 경기한다 그러면 하루의 일과가 그게 맞춰진대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텔레비전 앞에 딱 나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만일에 경기에 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시무룩해지는 사람이 그 사모님이래요. 그냥 자기 방으로 그냥 쑥 들어간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잘 때까지 말을 별로 안 한대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도 말을 별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두산이 졌다 하면 새 식구가 다 흩어져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심각하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족끼리 회의를 했는데 가족이 다 동의를 했답니다. 이거 우리가 좀 심각하다. 어떻게 두산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지면 이렇게 가족이 말하기도 싫고 시무룩해지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중독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벌써 이제 지배를 받는다는 그런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내가 무엇에 내 에너지와 마음이 뺏겨서 내 마음대로 그것을 끊고 닫고 못하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조금 이제 가벼운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중독입니다. 스크린 중독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뭐 이제 그 정도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여기 이 중독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매일 주식, 그러니까 매일 주식을 들여다봐야 되는 사람도 이 스크린 중독에 들어가 있다,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미국 사람은 조금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혼 사유에 이 중독이 들어가 있는데, 남편이 일주일에 3번 이상 혼자 집에서 술을 이렇게 반주로 먹으면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혼 사유가 돼요. 미국이란 나라는 막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알코올 중독하면 우리는 콧잔등이가 빨갛고 저녁마다 취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술 취해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헛소리하고, 이제 이래야 알코올 중독이라고 생각하는데, 혼자서도 술이 먹고 싶어서 밥 먹을 때 이렇게 홀짝홀짝 일주일에 3번 정도만 먹어도, 그렇게 정기적으로 먹어도 알코올 중독이다, 알코올릭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에 근거해 본다면 그분들은 조금 이 중독에 대한 그 견해가 조금 더 예민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크린 중독,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크린 중독, 이게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는 생활에 깊이 들어와서 필수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만지작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독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심각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도 미국 정신질병진단학회에서는 인터넷 중독을 얕은 중독으로 취급하고 사회적 문제로 취급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별나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튼 인터넷 중독이 미국의 중요한 중독 안에서는 빠져 있어요. 그러나 그 외 모든 세계적인 중독 학자들은 4대 중독 안에 스크린 중독이 들어 있습니다. 마약,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에 도박, 그리고 4번째가 인터넷 중독 혹은 스크린 중독. 이 4가지가 전 세계인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4대 중독이에요. 4대 중독.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약물 중독, 마약. 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세 번째는 도박 중독. 4번째가 인터넷 중독 혹은 스크린 중독,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실질적으로 학회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약하지만은, 그러나 보고서에 보니까
약 1100만 명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다. 인터넷 사용자 중에 무려 10%가, 미국 같은 나라 10%가 중독에 빠져 있다. 그래서 이제 곧 인터넷 중독을 나라에서 취급해야 되는 중요한 중독으로 등재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마르샤 오르작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인터넷 중독이란 멈출 수 없고, 멈춰야지. 그런데 멈출 수 없고, 두 번째, 떠날 수 없고, 세 번째, 어제보다 더 간절해질 때, 어제보다 더 필요성을 느낄 때, 그건 볼 것 없는 인터넷 중독이다. 멈출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어제보다 오늘의 강도가 조금 더 높이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피로를 느끼면 인터넷 중독이라고 봐야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밤에 돌아가셔서 한번 진단을 해보실 페이퍼를 제가 드렸어요. 중요한 페이퍼입니다. 그거 가셔서 꼭 해보고 그 다음에 자녀하고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욱박질러서 하면 제대로 안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설문지를 가장 이상하게 한다는 거 아시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앙케이트를 이상하게 반응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옳은 답이 뭐지? 바른 답이 뭘까? 너가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었는데 내가 바른 대답을 쓰려면 뭘 써야 되지?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디스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 유형을 알아보는 가장 간단한 그 방법이 디스크인데, DISC인데 그것도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해석하는 해석 자세가 뭐가 더 옳은 걸까? 뭘 쓰면 이게 칭찬을 받을 거고 야단을 안 맞을까? 내가 싫은 게 뭐지? 좋은 게 뭐지? 이런 것들을 막 머리를 굴려서 작성하기 때문에 오답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해야 답이 나오는데 조금 심각하게 하면 모두 정답을 써버려요. 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부모로부터 칭찬을 받고 안심을 줄 수 있는가? 이것부터 생각하면 완전히 정반대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저도 조금 전이 아니고 아까 해봤는데 제 점수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그 인터넷의 폐해에 대해서 뭐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이 아니어도 준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여가의 5분의 1을 잘라먹는 게 인터넷이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을 보면 그게 여가 선용이 될 수 있는데 인터넷 서핑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게임을 하거나 또 뭐 이런저런 다른 어떤 행동을 했을 때는 노동이랍니다. 노동. 인터넷 하는 것은, 텔레비전은 드라마 보고 뭐 이렇게 스포츠 보고 하는 것이 휴식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에너지 측정을 하니까 인터넷은 노동이더라. 이거는 정신 작업을 많이 하는, 그래서 피곤해지는 노동이다. 기분은 좋아지는데 중독에 빠지면 아주 기분이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기분은 좋은데 사실은 그게 노동이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빠진 사람은 출근해서 하루 동안 근무하는 근무 그 실적에 있어서 근무 생산성이 30%에서 40% 정도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창의성이 뚝 떨어지고, 근데 많게는 70%까지도 떨어진다. 월급을 주고 일을 시켰는데 일이 30%밖에 진척이 안 되고 70%는 그냥 노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일을 해도 노는 것처럼 된다. 심각한 거죠.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인터넷 중독이 되면 30%에서 40%를 먼저 까먹고 들어가고, 심하면 70%까지, 70%라는 말은 어쩔 수 없이 밥을 먹고 화장실 가고 잠을 자고 하는 최소치 어쩔 수 없는 것만 유지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온통 생각이 그게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죠.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오늘 좀 생각을 좀 해볼 텐데요. 그 스크린 중독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기독교는 이 중독을 어떻게 봐야 정확하게 보는 거냐? 기독교는 중독을 질병 중에서도 영혼의 질병으로 봐야만 치료가 있다. 무슨 질병? 영적인 질병이다. 영적인 질병이다. 분명히 그게 그냥 정신적인 작업이고 그냥 우리의 기호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심리적인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모든 기독교 계열의 상담가들이나 전문가들은 이거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끊어져야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것 이상으로 빠져드는 모든 중독이 다 그렇잖아요. 그 빠져드는 정도가 우리가 간둬야지.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된다면 내 의지로 안 되는 것은 다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내 의지로 안 되는 건 다 영적인 거다.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쉬운 게 영적인 질병이다. 영혼의 질병이다 하면 우리는 의지로 안 돼요. 근데 누구는 할 수 있어요?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고쳐내실 수도 있습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떤 케이스를 보니까 어떤 그 분이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서 이제 처음 1년 동안 같은 방에 있는 룸메이트가 대마초를 하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해하기 편하도록 얘기를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대마초를 하는데 뭐 저런 걸 하냐? 이야 저거 우리나라 같으면 감옥 가는데 대마초가 뭔지 아시죠? 네, 마약입니다. 마약. 근데 그 대마초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고 허용 안 하는 나라도 있어요. 제가 콜롬비아 얘기를 했잖아요. 첫날에 콜롬비아에서는 이 중독 퇴치를 위하여 마약 중독 퇴치를 위하여 그들은 전혀 다른 반대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는 막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려 그냥.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으로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지만 그 사람은 영원히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는 대마초뿐만 아니라 코카인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일단 잡아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얘기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중독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가 적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정도의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그 정도 임박이다 인이 박혀있다 술에 임박혔다 이제 이런 정도의 표현만 있고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가 초대교회 당시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심각한 중독의 문제를 앓고 있는 이 사회 각처에서 또 각 나라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다른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러나 그게 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룸메이트가 하고 있는 것을 혀를 차고 그러다가 1년 후에 자기도 대마초를 했대요. 그 대마초를 하고 첫 주에 그가 한 첫째 생각이 뭔가 하면 후회. 무슨 후회였을까요? 내가 왜 이걸 했지가 아니고 왜 이걸 몰랐지? 그랬대. 내가 왜 1년 동안 이걸 안 하고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그래 이상한 생각을 했을까? 너무 후회스럽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대마초를 한 지 6개월이 넘으면서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코케인을 한 거예요. 요즘 들어보셨잖아요. 코카인. 심각한 마약인데 코카인을 곁들여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러 한국에 나왔을 때도 대마초를 넣고 하고 장가가기 전날 밤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서 대마초 파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장가를 가서 부인과 함께 미국으로 갔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 그러니까 대마초 할 때도 교회 다니고 코카인 할 때도 교회를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부인과 함께 미국에 가서 살면서도 교회 갈 때는 가서 바깥에서 한 모금 하고 담배를 한 모금 하는 게 아니고 마약을 한 모금 하고 그리고 들어앉아 있으면 설교가 잘 들린대. 그거 안 하고 가면 막 짜증나고 막 그렇게 힘든데 그거 딱 한 모금 하고 가서 앉아 있으면 설교가 잘 들리고 견딜만 하대. 그렇게 살면서 부인도 그냥 어느 정도 그 남편이 하던 짓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그렇게 살다가 이분이 가정이 파괴가 됐어요. 자식도 낳았는데 이혼을 하고 가정이 완전히 깨지고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봐도 완전 폐인이 되어 있는 자기 모습을 어느 날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너무 충격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기가 밤새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목사님과 의논하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큰 회개가 있은 다음에 벗어난 거예요. 이분의 경우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유학을 가서도 가족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마약 때문에 가족이 깨졌는데도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학교에 가 있는데 엄마는 일 나가고 아빠 나 좀 데리러 와요. 내가 지금 차가 없으니까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마약하러 가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기다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 11시까지 학교에서 딸이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11시 돼도 안 나타나니까 엄마한테 연락하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집에 온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집이 깨지죠.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다 깨지고 돌아설 수 없는 단계에 갔을 때 자기가 회복이 됐는데 그 회복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고 자기 주변에도 그걸 해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 그가 한 말을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한 말입니다. 중독은 뭐라고요? 잘 안 보이네. 예수님과 맞바꿀 정도로 좋게 여긴다가 중독. 그러니까 마약을 하면서 그가 가졌던 마음이 뭔가 하면 어느 정도 마약이 좋으냐 누가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예수님과 바꿀 만큼 좋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예수, 그 예수가 좋아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여기에 와서 있는데 예수보다 훨씬 좋다는 거예요. 또 진짜 좋은 줄 알라. 좋은 건 맞아요. 길게 가지 않아서 그렇죠. 저도 뭐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 세상의 중독 중에 그런 어떤 강렬한 마약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좋으냐 물으면 나는 예수와 바꿀 만큼 좋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옮겨놨는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제로 삼고 있는 스크린 중독. 이 스크린 중독은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기엔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의존증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모든 중독은 의존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그런데 이 스크린 중독은 의존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단계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독을 다루는 분들이 이 스크린 중독,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거나 또 게임 중독에 빠져 있거나 또 인터넷에서 그 음란한 것들을 보거나 또 혹은 뭐 이렇게 거기에서 게임을 이제 도박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의 보통 단계가 아직 사회적으로 무지 심각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죠. 자기의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는 거죠. 의존하는 것이. 분명히 의존증은 심력으로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 의존증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그 연구가 이제 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데 빨간 글씨로 하니까 잘 안 보이네요. 팝콘 브레인, 빨간 글씨가 팝콘 브레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스크린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온라인 게임을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도박으로, 온라인상에서 도박으로 연결이 되어 있도록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안에, 게임 안에 중독성을 반드시 삽입해야만 수익을 낸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은 누구든 온라인 게임을 하면 때가 되면 도박에 중독이 될 위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학생이 온라인 게임에 심취하면 세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데, 첫째는 걱정, 불안. 그렇겠죠. 내가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알면 뭐라고 그럴 텐데, 우리 아빠가 알면 야단치고, 우리 엄마가 알면 가슴 아파할 텐데, 뭐 이제 이런저런 걱정, 불안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온라인 게임에 좀 더 심취하면 두 번째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공상이 많아지는, 공상.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공상이 더 심화되면 이제는 현실과의 벽이 얇아진다고. 아마 여러분 그런 방송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방송에서 봤는데, 어느 날 게임에 미쳐있는 아들 방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아들이 게임에 오랫동안 심취해 있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막 혼자 이렇게 막 칼로 막 누군가와 싸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옆에 가지를 못했어요. 한참 후에 진정이 되었을 때 너 뭐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조금 전에 적과 아주 심각한 싸움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눈빛이 보통 사람의 눈빛이 아니고 광기가 흐르는 것이 현실과 가상의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다. 공상. 그 다음 단계가 통제력 상실이죠. 통제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손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가 잘 안 돼요. 어떤 부분은 통제가 잘 되는데 어떤 부분에 가서는 도저히 아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상태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인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예수 믿는 사람은 중독은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스크린 중독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이 나타나는 측면에서는 다른 중독과 크게 다를 게 없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크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크게 기분이 고조되는 흥분 도취 현상이 이 스크린 중독 안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처절한 고통이, 마음속에 처절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말할 수 없는 큰 기분의 고조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게 이어서는 처절한 고통이 반복적으로 오면서 점점 자기를 읊어매는 중독에로 들어가는 이 두 가지가, 기분 좋다, 미칠 것 같아, 이 두 가지가 점점 사람을 폐인으로 만든다. 예수님이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봐야 됩니다. 목사님 중에 이제 이런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이 되고 목사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한용호 목사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가? 왜 마약 중독이 되는가? 그 중독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서. 그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데 그 좋아하면서 가지는 100%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끊을 수 있어. 그냥 해보는 거야. 이거 충분히 끊을 수 있어. 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그거 저 끊을 수 없어. 아이고, 끊을 수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 빠지는 사람이든 다른 중독도 비슷합니다. 그까짓 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는 안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든 중독에, 스크린 중독, 채팅 중독, 뭐 이런 모든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까짓 건 나 얼마든지 멈출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중독에 빠집니다. 아마 그거 빠지면 큰일 나지. 내가 못 빠져나올 수 있어.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제동장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좋아한다, 좋다, 재미있다, 너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끊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100%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서 좋은 게 있지만은 중독에는 믿음을 가지면 안 돼. 나 끊을 수 있어. 괜찮아, 해볼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헤어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경험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 좋아서 몇 번 했을 때는 그 마음 속에 나는 이제 죽어도 안 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 차례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죽어도 안 하겠다, 이거 어떻게든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 중독에서 내가 끊고 떠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데, 얼마 가지 않으면 죽어도 해야겠다 이렇게 딱 박힌답니다. 죽어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이미 그는 그걸 이길 수가 없는 단계가 돼서 얼마 안 가면 죽어도 해야 되겠다. 아까 딸이 지금 학교에서, 어린 딸이 학교에서 기다리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차를 몰고 마약을 하러 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죽어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내를 팔아도, 자식을 팔아도, 집을 팔아도, 내 장기를 팔아도,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나 이거 해야 되겠어. 근데 그런 마음이 곧바로 이어서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어도 안 하겠다가 죽어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중독이다. 물론 스크린 중독에서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스크린 중독은 아까 의존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중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 스크린 중독에서 인터넷, 그리고 인터넷 위에 속하지만 SNS,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톡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이런저런, 우리가 왜 그게 문제가 돼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 뭐 중독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카톡이 중독이다 뭐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SNS까지도 사실은 우리의 영성에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고 중독으로 끌고 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SNS를 안 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이제 SNS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무시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저 SNS 그런지 저게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은 조르셔도 괜찮아요. 중독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저게 무슨,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는 건데 저게 무슨 중독 어쩌고 그러냐,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관심을 가져요. 분명히 우리가 SNS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 근데 상담학자들이 말하는 순기능은 소통입니다. 소통. 순기능이 뭐냐? 하나밖에 없다. 사실은 소통밖에 뭐 있냐? 소통밖에 없다. 그런데 역기능은 10가지도 넘는다. 우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SNS로 처리하면 관계가 무뎌지고, 그 다음에 감정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편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금방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짐작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SNS가 사실은 역기능이 10배나 많다. 순기능이 소통이라는 하나라면 역기능은 10가지나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그 말씀을 다 자세히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튼 우리가 이런 스크린 중독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문제들, 스크린 중독 안에서도 아주 심각한 게임 중독이라든가 또 음란한 어떤 문제들이라든가 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한 SNS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그 심각성의 정도가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을, 이런 스크린 중독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티네이저입니다. 10대의 청소년들, 심지어는 이제 초등학교 상급 학년부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에 걸쳐 있는 티네이저들이
얼마나 예민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흡수하는, 그리고 중독되기 아주 쉬운 그런 연령에서 이 스크린 중독은 그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의 100배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기성세대에게 주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10대에게 주는 스마트폰, 또 인터넷, 뭐 이제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지만 10대에게 주는 영향력은 아주 크다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겠는데요. 그 인터넷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뇌를 이제 관찰하고 연구한 그런 보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인터넷 게임이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는 그 뇌가 질환에 가깝다. 그러니까 뇌가 정상적으로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특별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뇌가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유치원 아이 때부터 이런 스크린에 가능한 한 절제력 있게 접근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방송에 나온 얘기인데, 어느 날 그 어린아이, 아주 어린 아이가 칭을 대니까 엄마가 뭐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봤는데 아이패드를 딱 주니까 아이가 금방 아이패드를 익혀서 그걸 탁 밀어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야, 우리 아이가 아이패드 천재다, 천재. 인터넷 천재다. 그래가지고 막 동네방네 막 소문도 내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 날부터는 이 아이를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아이패드밖에 없어.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 주어도 아이는 짜증 부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래. 그 아이패드만 주면 그걸 가지고 정신없이 집중을 하는데, 그 아이 때의 집중력은 나쁜 겁니다. 예?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아이 때에 뭘 집중력을 해가지고 자동차는 자동차 이름을 싹 다 외운다. 뭐 텔레비에 나오는 뉴스잖아요. 우리 아이는 뒤만 봐도 저게 뭐 소나타다, 그랜저다, 뭐 다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애는 좀 멍청해야 돼, 멍청해야 돼. 예. 숫자도 좀 잘 못 세고 글도 잘 못 읽고 뭐 그래가지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이 좀 퍼져 있어야 돼. 근데 어떤 분야에 날카롭고 예민하고 잘 알고 그게 척척 박사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느 한 분야에 잘하면 그때부터 영재로 키우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 아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아이에게서의 집중력은 나쁜 겁니다. 어떤 것에 집중력을 가지고 집착을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아이패드만 그래서 막 붙들고 노는데 뺏었더니 뒤집어져. 예? 울다가 안 되니까 눈깔이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그때서 이 엄마가 심각하구나. 응? 얘에게는 오직 하나 위로가 아이패드밖에 없어.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찾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은 심각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티네이저 아이들에게서 컴퓨터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폰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빼앗아도 문제예요. 그 저항이 막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아이가, 엄마가 한 얘기 아니에요. 어느 날 엄마가 자기에게서 스마트폰을 빼앗아 갔는데 자기 인생에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대요. 완전히 깜깜해졌대요. 일주일 동안 정신을 못 차렸대요. 아무것도 할 기력이 없고 아무 생각도 정리가 안 되고 그냥 깜깜하다 이런 생각만 들었대요. 그럼 뭐 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게 그 중독이에요.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그게 없으면 생활 필수품을 넘어서 그게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을 꾸려갈 수 없는 그런 자기의 그 안식처예요. 안식처. 거기에서 숨 쉬고 거기에서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단계인데 엄마가 해도 너무 하거든. 그거 가지고 계속 게임하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엄마가 어떻게 해요?
뺏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컴퓨터 딱 꺼버리고, 예? 스마트폰 압수. 그거 하면 안 돼요. 자기 생명처럼 귀한 건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이야, 그럴 수 있구나. 그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앞이 깜깜해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일주일 동안 자기가 그랬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거 무슨 이런 얘기를 정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 엄마가 어느 정도는 알았어요. 그렇죠? 이 아이는 내가 이거 뺐으면 제일 이게 큰 거니까 얘가 꼼짝 못해. 내가 시킨 건 뭐든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무기 삼아서 빼앗았다는 얘기 아니야. 빼앗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는 무기를 빼앗긴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존재를 빼앗겼어. 그러니까 엄마는 그 사이에 그 아들이 중독이 될 때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었지, 이제는 그 아이가 그것으로부터 분리되려면 빼앗는 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 빼앗으면 안 돼요. 네.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돌아가셔서, 야, 이거 우리 아이가 중독 초기야. 지금 당장 컴퓨터 때려 부숴버리고, 스마트폰은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뭐 없나? 뭐 오디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차단하고 제한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는 것은 절대 해결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척지게 되고, 작년에도 올해인가 텔레비전에 나왔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여기 한강 건너서 광진구에 그게 어떤 아이는 공부 잘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공부 안 하고 게임하니까 엄마가 막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러고 살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사냐 막 그렇게 잔소리했더니 망치 들고 와서 엄마를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한강 넘으면 바로 그 동네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일이 혹 이 나라에 한 건 정도 있었겠 아니에요. 많습니다. 우리 자식도 통제력을 잃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중독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고 대신에 너무 역류하지 마시고 우리가 복음으로 능히 치료할 수 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 해결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 이제 그 특징들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런 스크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부정체계입니다. 전문용어로 부정체계라는 건데 그게 뭔가면 나는 중독자가 절대 아니다. 누가 그따위 소리해. 나는 절대 중독자가 아니야. 왜 나는 아닌데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당신 자체가 문제가 있어. 나는 절대 문제 없어. 이 부정체계가 작동하는 첫 번째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 두 번째는 내가 중독이 되었다면 그것은 세상 탓이야. 내 탓이 아니야. 그건 나한테 잘해줬으면 내가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지. 다 당신들 문제예요. 부모면 부모에게, 그 다음에 사회는 사회에게, 학교면 학교에게, 친구면 친구에게 탓을 하는 것이죠. 중독의 두 번째, 스크린 중독의 두 번째 특징.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나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엄마한테도 엄마 나 이게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고 딱 하고 마지막이야. 절대 중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걸 벗어날 수 없는데 자기도 스스로 그 거짓말을 자기가 믿고 그리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부정체계. 그래서 중독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뭔가 의존해야 되겠는데 그 의존해야 할 대상을 그런 스크린에 두고 그것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들을 회피하는 도구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주 많은 아이들이 스크린 중독에 빠지면 엄마 혹은 아빠하고 딜을 하는데 그거 못하게 하면 나 그러면 학원 안 갈 거야. 나 학교 안 가. 그럼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중독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앓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그 신체적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의학자들이 지적하는 세 가지 질병이 나타나게 돼요. 첫 번째는 우울증이에요. 이 스크린 중독에 빠지면, 지금 10대를 말합니다. 10대. 이게 이제 10대가 스크린 중독, 뭐 게임 중독이나 하여튼 인터넷 중독에 빠지면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의 이상 현상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대요. 그게 기현상적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우울증을 경험한다. 말하기 싫어서 안 한다거나 혼자 있는다거나 우울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주 어린 나이, 그러니까 10대 초반에 이런 스크린 중독에 빠지면 ADHD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ADHD 아시죠?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 장애. 요즘 굉장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모도 많이 계신데 우리가 감사하고 복음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사에게 가서만 해결이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치료하시면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ADHD적 성향을 나이가 큰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어린 아이 때처럼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런 성향을 가지면 주의력이 결핍되는 것이죠. 꾸준하게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게임 외에는 꾸준하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대화 자체도 안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세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학습장애입니다. 공부가 도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공부도 잘한다. 그건 중독에 빠져 있는 게 아닐 거예요. 좋아하는 걸 겁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게이머가 하루에 12시간 게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가 하루에 12시간 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게이머가 12시간 게임을 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가정생활 잘하고 학교생활 잘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이 12시간 게임하면 아주 급속도로 사람이 페인이 되고 인간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독과 중독이 아닌 그것은 시간의 길이로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뇌에 이상이 온다. 모든 학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스크린 중독의 아주 낮은 단계의 중독인데 이 중독에 빠져도 특별히 아이들, 티네이저가 그 뇌에 일어나는 현상이 티네이저가 스크린 중독에 빠져 있을 때 그 다음에 20대나 30대나 장년이 마약에 중독돼 있을 때와 그 뇌의 상태가 동일하다. 슬픈 얘기예요. 뇌의 상태가 동일해. 스크린 중독에 빠진 것과 마약 중독에 빠진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뇌는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아까 말한 전두엽 얘기도 했습니다만 쾌락중추 신경에 변형이 오기 때문에 이게 그 과잉 활성화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의사도 계신데 흔히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가 도파민계에 이상이 온다. 그렇게 그 활성화되는 것이 과잉되어서 사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태로 빠진다.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그런 말이 나와서 돌아다녀요.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냥 그 의존증 정도로 보지 말아야 된다. 그건 심각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심각하진 않아도 그것의 결과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다. 마약 중독과 신체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면 심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나온 말이 사이버 마약이다. 인터넷 중독은, 게임 중독은, 혹은 스크린 중독은 사이버 마약이다. 좀 이제 듣기에 따라서 섬찟하잖아요. 사이버 마약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좀 봐야 돼요. 독일의 어떤 학자가 2010년에 한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은 2010년에 말했습니다. 벌써
12%의 학생이 인터넷 중독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12%의 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인터넷 중독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강형규 교수라는 분은 서울 시내 어느 대학 교수인 같은데 이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 보니까 자기가 하는 강의에 10시에 개설된 강의에 가보면 학생들이 반 정도 미리 왔어요. 반. 10시에.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야 채워지는데, 근데 그 학생들 중에 온 학생들이 강의 마칠 때쯤 되면 반이 자고 있대. 반이 자고 있대. 대학생들이 반이 자고 있어. 왜 자느냐? 밤새 안 잤다는 거예요. 밤새. 그러니까 밤새 안 자고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요? 청년들이 밤새 안 자고 있다면, 그리고 아침에 졸린다면 밤새 뭐 했을까요? 스크린 중독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그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로부터, 갓난 아이는 말보다 게임을 먼저 배우는 그런 사회가 우리 사회고, 대학생들은 10시 강의에 반만 출석하고, 그리고 그 강의가 마치기 전에 반이 잠을 자는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인데, 그렇게 가는 이유는 스크린 중독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여러분에게 페이프 드렸던 페이퍼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킴블리 영이라는 그 교수가 자기 점검표, 스크린 중독과 관련한,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자기 점검표를 그분이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체크리스트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까운 분들과 한번 이렇게 카피를 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설문에 점수를 내는 방법은 맨 위에 1점부터 6점까지 있는데 5점은 없습니다. 1점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2점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3점은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4점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6점은 항상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종종 그렇습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이제 20개의 문항입니다. 20개의 문항. 1번은 뭐예요? 얼마나 자주 당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온라인을 한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까? 이제 그랬어요. 여기에 1번은 전혀 없어요. 여기 전혀 없는 분 계시죠? 온라인 들어갈 줄도 모르는 분도 계시죠? 또 어떤 분은 들어갈 줄은 알지만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네, 제 아내도 2번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1번. 근데 저는 3점이었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다. 그 다음에 2번은 얼마나 자주 당신은 온라인에 많은 시간을 보내서 가사일 혹은 숙제 등을 등한시하였습니까? 그게 밀려버리느냐? 그런 질문에 1점부터 6점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0개 문항을 진지하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진지하게 해봤더니 32점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뭐 점수가 나쁘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다행히 말해도 괜찮을 정도의 점수가 나왔어요. 적은 점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평가 20점에서 39점까지는 이건 이제 정상적인 사람. 당신은 일반적인 온라인 사용자요, 다소 장시간 온라인을 하여도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측에 속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 시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거고요. 그런데 40점부터 69점이 나왔다.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인터넷 사용으로 자주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초기 중독이에요. 인터넷을 이대로 계속 하다가는 큰 문제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새로운 생활 습관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70점에서 100점에 넘어가는 사람은 당신의 인터넷 사용이 당신의 삶의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을 스스로 절제해야 하며 외부 회복 도움을 받아야 좋습니다. 외부 회복 도움이란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 70점 이상은 치료를 받아요. 스스로 거기에서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빠져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중독에 관한 전문가가 하는 재미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중독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중독은 더 강력한 중독을 만나야 끊을 수 있다. 더 강력한 중독이 와야 하던 그 중독을 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 제가 옛날에 상담을 공부할 때 제이 아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강조를 많이 해서 제가 그렇구나 생각한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생활고 때문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극히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도백은 중이에요. 중독이.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이 쾌감을 한번 맛보면 끊기가 어려워요. 손목을 잘라도 도박을 멈출 수 없이 도벽도 훔치는 것도 조세형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일설에 목사도 되었다는데 어느 날 일본까지 가가지고 담을 넘었다가 잡혔잖아요. 도둑질도 늙으면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막 신문에 대서특별하게 특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를 어설프게 믿었나 봐요. 다시 그게 재발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 하라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해야 고쳐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8절에 보면 도둑질 하던 자, 도둑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손목 끊으면 도둑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지는 안 된다. 다시 도둑질 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남의 것을 훔치던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때 그 도벽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29절에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더러운 말하는 입이 어떻게 해야 고쳐져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때 그때 비로소 고쳐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반대 강력한 거룩한 영적인 세계를 맛볼 때 시시한 세상 재미가 뚝 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굴레가 벗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복음은 능히 우리를 치료할 수 있다. 아멘.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이 무엇이든 못하시겠어요?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의 자녀이든 여러분의 형제든 여러분의 배우자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